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이번 주 이제 강의는 14주차로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 한 번만 또 끝나면 한 학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동안 또 한 학기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업무 보시면서 또한 이렇게 학업한다는 게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또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하여튼 간에 최종 마무리 잘 하시고 또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또 그동안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 좋은 소식은 뭐 하여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이제 국군을 대상으로 해서 또 우리 백신이 이제 55만 명을 대상으로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아마 110만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저도 오늘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저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은 아닌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백신을 다음 주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백신 또 다 맞으시고 우리 이제 한 사람도 우리 한 분도 우리 확진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 13장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국방개혁에 따르는 전략적 이슈와 우리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제 이 혁신에 대한 거잖아요. 이 혁신, 그 다음에 뭐 혁명, 개혁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전략적인 방향을 우리가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를 우리가 혁신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20세기 중반부터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한 어떤 선진국들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혁신이 어떤 면에서는 그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 공업국들은 이제 정부가 경제 발전의 어떤 건의차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제 후반에 시작된 그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서 세계 구석구석에 퍼져져서 이제 선진국의 어떤 발전과 혁신 사례를 배우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이제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혁신의 요구를 이제 거스릴 수가 이제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후반, 그다음에 21세기 이제 전반이 혁신의 시대가 된 것은 정보 기술의 어떤 혁신의 기인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의 혁명은 넓게 보아서 이제 민간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어떤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군사 분야의 어떤 그 정보 기술 혁명이 민간 분야의 어떤 정보 기술 혁명을 선도하거나 그다음에 민간 분야와 거의 동시에 이런 어떤 정보기술 혁명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국가들은 정보기술 혁명을 통해서 이제 국방과 군사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어떤 격렬한 이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냉전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이 유럽의 선진국들은 군사 기술의 어떤 혁신, 혁명 내지 혁신이란 이제 가치의 기치일에 아래 어떤 그런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국방과 군사의 어떤 구조를 개혁하기에 이제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이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 만들기가 이제 화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보 지식 사회에 걸맞는 국방 개혁, 그다음에 군사 변환, 군사 혁신 이제 이것이 화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90년대 초반 세계의 어떤 탈냉전 추세에 발맞춰서 이제 통합군 만들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했던 어떤 국방 개혁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매우 어떤 포괄적인 성격을 띤 국방 개혁, 군사 변환, 군사 혁신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뀌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군사 과학 기술과 이제 정보 기술을 접목시켜서 군사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를 이제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005년부터 2006년 2년 동안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범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국방개혁 2020을 이제 법제화되게 이제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제화의 성공은 선진국의 추세인 어떤 군사 변환을 한국에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적 특성에 맞는 이런 국방 개혁과 군사 혁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이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장에서는 이 13장에서는 자, 국방 개혁이라든지 혁신, 그다음에 어떤 개혁 이러한 어떤 용어 정리를 한번 살펴보고 정의를 살펴보고 자, 국방 개혁과 군사 혁신의 어떤 전략적 방향을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념 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개혁, 뭐 혁명,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뭐 유사한 개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개혁은 자,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게 의식적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이며 포괄적으로 이 변화를 시키려는 노력이나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변화를 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 변화를 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넓게 우리가 이제 이 개혁을 얘기를 하자고 하면 자, 넓게 말하면 이 개혁이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결합을 사회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람은 죽으나 아이디어는 살아남아 세계를 변화시킨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지만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과 이론, 그 다음에 제도를 바꾸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개혁은 정치체제나 이런 사회제도 등을 합법적이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변화의 크기나 어떤 질면에서 혁명보다 덜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법을 어떤 이런 기존의 법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점진적인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어떤 면에서는 그 개혁 여기에는 이제 보면은 의식개혁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과거에 이제 새마을 운동 그래서 이제 의식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여튼간에 잘 살기 운동, 잘 살아보제 이런 어떤 의식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그 지금까지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왔지 않았나 이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혁명은 한 사회의 어떤 지배층을 일시에 바꿔버리는 것으로 지배 이데올로기가 이 급진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한 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벗어나고 다음 세대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어떤 급진적인 이런 어떤 개혁적인 이런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 한번 우리가 여기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혁명에서 보는 이 혁명을 뭐라고 했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어떤 그 구체제의 어떤 몰락과 사회적이고 경제적 그다음에 어떤 지배층의 교체 사회적인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종묘와는 달리 크게 변하는 그러한 어떤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산업혁명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생산 방식과 그 다음에 생산 구조가 이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깁니까? 전기기관이라든지 이런 산업 노동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이제 새로운 어떤 생산 방법과 이제 생산 구조가 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이르러서 기술의 어떤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생산 방법과 이제 생산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혁명, 디지털 혁명, 네트워크 혁명 이런 어떤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혁명은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급진적인 이런 교체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4.19 혁명을 통해서 뭐 이승만 정권을 완전히 이제 바뀐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16 혁명을 통해서 어떤 민간 정권을 뭘로 어떤 정권으로 바꿔합니까? 군사 정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떤 것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있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개선입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이 가치나 그러나 질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유용하게 고치거나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더 나은 어떤 무엇을 첨가하는 것을 우리가 개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개선, 그다음에 개혁, 그다음에 혁명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개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변화의 어떤 정도가 어떤 미미한 거예요. 미미한 것, 미미한 것, 변화의 정도가 미미한 것. 그다음에 어떤 개혁은 이것은 개혁의 강도가 좀 더 어떤 면에서 큰 것, 이 큰 것. 요거보다는 미미하지만 요거는 개혁은 더 큰 것. 변화의 속도가 어떤 개선의 정도가 좀 큰 것이죠. 그다음에 혁명은 여기에서는 어떤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용어들의 어떤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변화의 크기 및 강도에 따른 어떤 개념을 우리가 보죠. 이제 뭐 금방 했죠. 이 개념은 조금 변하는 것이고, 이 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의미로 해서 조금 더 여기에서는 어떤 그 개선의 강도가 좀 더 큰 걸 의미하는 거고, 이제 혁명은 여기서 이제 저에서 이제 고로 갈 수 있으면서 더 이제 어떤 급진적인 이런 어떤 개혁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혁명이 일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더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사실 이제 개도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 이 어떤 변화의 크기나 강도에 따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변화는 실질적으로 뭐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의 그 변화가 어떤 개선 정도냐, 어떤 개혁 정도냐, 그 다음에 이제 혁명 정도냐, 이 변화가 여기 혁명 정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점점적으로 따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진적인 이런 현상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이런 변화, 어떤 혁명적인 어떤 급진적으로 변화가는 거는 좀 선진국이나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을 넘어간 데서는 급진적인 변화는 이제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개도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있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어떤 혁명적인 이런 상태들이 어떤 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급적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이런 어떤 그 변화, 개선, 개혁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뭐 검찰 개혁도 얘기를 하고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절차나 그다음에 방법적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현재처럼 이루어져 가는 이런 어떤 개혁이나 어떤 그 변혁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이제 일어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점진적인 개정, 미미하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그 급진적인 어떤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군사 혁신과 국방 개혁의 어떤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 혁명. 자, 군사 혁명이라는 것은 자,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어떤 군사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군사 조직을 만들고 그에 상응한 어떤 작전 운영계획을 발전시켜서 군사 조직의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뭐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전투력을 이거를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군사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군사 기술을 통해서 어떤 뭐 조직을 발전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혁신을 통해서 결국으로는 하게 되는 건 뭐냐면 군사 혁신은 이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컨드리 같은 경우는 자, 군사 혁신이란 어떤 지휘나 통제, 의사소통과 정보, 감시, 정밀폭탄, 정보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신작전 개념으로서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신속한 합동작전, 그리고 모든 전장 통제 방법을 연결하는 어떤 군사 기술에서, 여기에서는 군사 기술에서의 어떤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군사 혁신은, 자, 현재 지배적인 행위자가 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떤 핵심 역량을 낙후시키거나 그다음에 부적합하게 만들고, 새로운 전장에 맞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 새로운 핵심 역량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나, 새로운 어떤 핵심 역량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군사 혁신이다. 그래서 정보전에서의 어떤 군사 혁신이란 뭐냐면, 자,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무기로서 정보 기술을 군사 활동에 응용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역량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는 정보 기술을 군사 활동에 응용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사 혁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군사 혁신은, 그러면 이런 군사 혁신을 이행한 결과 군사 분야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자, 이 군사 혁신을 통해서 이행한 결과는 첫 번째 보면, 자, 그 정보 문명 시대에 이 전쟁에서 전장 공간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접적, 비선형 전투가 가능해졌다. 이게 뭐냐면, 자, 과거에는 이제 휴전선을 경계로 두고 가까이 어떤 면에서는 군사력을 집중해서 이제 어떤 피하가 상호 대치하고, 그 다음에 접적 전투를 하는 이런 개념이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적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이제 근접해서 이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면 과거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전장 공간이 확대되고 먼 곳에서도 이 적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선형 전투, 이제 보이는 것, 우리가 육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에서 이런 것들이 전투였다면, 이제는 비선형 전투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런 전장 공격, 정보통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는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전장 공간이 확대되면서 비선형 전투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 혁신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전략적 어떤 중심을 동시병렬적으로 타격해서 이 중심을 동시병렬적으로 타격해서 이 마비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적의 어떤 전략적 중심을 이제는 이곳에서도, 뭐 좌우에서도, 우측에서도, 뒤에서도, 앞에서도 이런 공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지상군, 그 다음에 육해공군, 이것들 동시에 공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을 동시병렬적으로, 뭐 육해공군, 지상군 뿐만 아니라 뭐 앞뒤, 좌우, 상하 좌우, 뭐 이런 것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타격하면서 이제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이 전략적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의 희생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전쟁 승리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2003년 5월 14일 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부시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이라크 전쟁 종결 이후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전쟁의 어떤 승리가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무기의 과학화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군을 재배치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군사혁신의 결과 단기의 승리가 가능해졌다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이런 군사혁신의 어떤 이런 결과 승리가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전쟁 원칙이 수정되고 새로운 어떤 전쟁 원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거로 이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이 소프트길 위력의 어떤 전력 차원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소프트킬은 그 하드킬의 반대 용어로서, 이 하드킬은 뭐냐면, 자, 무자비한 백병전으로 적을 살상하는 것, 하드킬. 그러면 소프트킬은 뭐냐면, 자, 우리 군은 다치지 않고 적군의 목표를 골라가면서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소프트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적정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 정보라든지 이제 신호 정보만 갖고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전쟁을 실시간에 자세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혁신을 통해서 이행할 결과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이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용어 정리인데,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자, 국방개혁은 이 군사혁신을 통해서, 참, 이게 국방개혁입니다. 국방개혁은 뭘 통해서, 이제 군사혁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이 국방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혁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이 군사혁신은, 자, 좌측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는 책에서는, 자, 전장 운영 개념, 뭐, 군사전략이라든지 교사, 군사기술, 연구개발이나 방위산업, 인력개발, 리더십이라든지 교육훈련, 인력개발. 그 다음에 우측에는 여기는 전략체계, 시스템, 그 다음에 조직체계, 여기는 지휘체계라든지 군고주, 부대 편성, 운영체계, 이제는 군수라든지 자원관리, 인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상호 연계하여 이런 것들이 이거 모든 것들이 이제 상호 연계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거죠. 극대함으로써 뭘 하느냐? 결국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뭐야? 국방개혁은 국방형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전투력을 어떻게 해요? 전투력을 극대화. 국방개혁은 군사혁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이런 어떤 상호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국방개혁의 이유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방개혁이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 국방개혁에 대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동아시아 지역, 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정세의 어떤 변화 중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이 중국이 이제 지역 강국으로 부성하고 있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국방이라는 것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나 국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안보 환경이 급속하게 변할 때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어떤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냉전 이후 세계는 어떤 군비 증강이 급속하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와 반대로 주변국의 군비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제가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중국의 1990년과 2010년 이게 아마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을 통해서 매년 성장하다 보니까 매년 15% 이상의 어떤 군사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경제 대국이자 그 다음에 지역 강대국으로부터 이제는 지역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중국만 그러냐? 않다는 거죠. 일본, 우리하고 대처하고 있는 우리가 주변에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어떠냐? 자, 탈냉전 이후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어떤 중심축으로 하면서 아태 지역에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아시아 제일의 어떤 해군이라든지 공군과 이런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 방위비를 계속 증액시키게 된다면 한일 간의 어떤 군사 격차는 계속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과의 어떤 동맹 강국에 있는 미국은 어떠냐 이런 거죠. 자, 미국은 능력 중심의 어떤 국방 계획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한국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 한국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합작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세계 각지에서 이 미국과의 어떤 작전 협력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떤 그런 이런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어떤 새로운 교리라든지 이런 작전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빨리 배우고 적용할 수밖에 이제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 어떤 주변 강대국과의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추고 우리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북한 체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1990년대 중반에 이 북한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자, 21세기 가면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죠. 자, 북한이 이제 21세기 가면 자, 붕괴되거나 핵무기 개발 계획도 포기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오히려 이 비대칭의 어떤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고 여기에는 핵무기라든지 화생방 무기, 미사일, 특수전 부대 이런 것들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북한 체제를 어떤 면에서는 북한 체제의 어떤 불안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호전적인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와서 어떤 중국을 따라가면 좋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비대칭 위협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국방 개혁이 이제는 필요한 이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에는 자, 한미 동맹이 이 안보 환경과 각국의 어떤 국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이 이제 자꾸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2010년 6월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뭘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합의를 했냐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어떤 전환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어떤 기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은 자, 미국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라든지 미국 국민들의 어떤 정통적인 한미 관계의 변화 요구 등이 이제는 한미 동맹의 불확실적인 요소로 이제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우리가 어떤 그 미순이 이런 사건들 뭐 이런 어떤 사건들 그다음에 미군들이 어떤 각종 이런 범죄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안보 환경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국민 복지의 어떤 증진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감에 따라서 자, 국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이러한 정치 환경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자, 청년 인구의 감소로 병력을 충원한 어떤 이런 징병 인구가 감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방 예산과 이 병력 자원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지지가 약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 국방에 대한 이 민주 국방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개방성 이러한 어떤 요구가 이제 증대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국방 개혁이 이제 필요하게 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국방 개혁의 이제 어떤 범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 개혁의 범위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국방 개혁의 어떤 범위는 이 개혁의 정도에 따라서 여기는 이 개혁의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1유형과 2형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또 이 사고 방식이라든지 뭐 이론, 관념, 작전 방식, 무기 체계, 조직 구조 이런 패러다임으로 좀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범위를 작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많이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또다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유형은 여기에서는 현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고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형 2는 현존의 어떤 모든 이 패러다임을 이제 크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 그래서 이제 국방 개혁의 유형은 1형, 2형 나누지만은 그것들을 이런 어떤 금방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1형을 갈 것이냐 2형을 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무기 체계를 포함해서 하드웨어 어떤 도입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전사나 정보화의 정도 그다음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어떤 도입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의 어떤 종류와 범위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행동이 필요한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런 어떤 국방의 무기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느냐, 가져올 수 있느냐, 결정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개혁 기간은 짧은 기간 내에 어떤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긴 시간에 걸쳐서 개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는데 사실 국방개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긴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의 어떤 기간을 짧게 하고 규모를 작게 한다면 쉽게 행동을 옮길 수 있지만 그러나 개혁의 범위가 크고 근본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새로운 국방 어떤 비전입니다. 자, 새로운 국방 비전. 자, 국방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새로운 국방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어떤 하위 상단식으로 하거나 또한 개혁의 아이디어를 이런 산발적으로 수집해서 개혁의 어떤 모습을 그리는 것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모든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개혁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만을 보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전 내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어떤 하나의 논리로 체계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서 이루어가자는 것. 응? 아까도 그래서 우리가 군사 혁신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측면을 통해서 결국적으로는 여러 어떤 상호 여러 가지 연결을 통해서 이거는 뭐냐면 국방의 어떤 과학과 국방의 어떤 이런 어떤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국방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어떤 새로운 국방 비전은 뭐냐면 자, 한국의 국방에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자, 병력은 작지만 싸울 수 있는 능력, 즉 뭐냐면 전투력을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자, 작지만 강한 군대 건설을 여기서는 이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국방 어떤 면에서는 국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당면한 과제는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이제는 저출산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는 군대에 어떤 들어올 인원들도 지금은 많이 좀 이제 지금까지는 정체되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가게 되면 자꾸 인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에서도 정원을 못 채워서 이제 지금 아직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병력은 작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투력을 어떤 면에서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력을 감축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무기를 선진해야 된다는 거죠. 첨단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정보화하고 기동화하고 개량화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떤 병력 숫자를 축소시키고 전력을 확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측면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공감을 하고 있지만 당장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장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병력을 어떤 면에서는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기계화한다. 첨단화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바꾸기는 없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했지만은 이제 징병제에서 이제 모병제로 이제는 부분적인 모병제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방 비전은 뭐냐 하는 거죠. 이 국방 비전은 실적으로 보면은 자, 저비용 고효율.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제한된 국방 예산을 사용할 때 이 비용을 적게 쓰고 효율을 높이는 이러한 어떤 국방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국방에서 저비용 고효율은 국방 운영 혁신을 통해서 대부분 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 분야의 어떤 아웃소싱이라든지 그다음에 책임 어떤 기관 운영제 그다음에 전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면에서 고비용 고율화가 이제 고비용 저율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 갈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어제 신문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군에서 계신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도 보면 뉴스에 도시락 어떤 부대 부대 음식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한 뭐 과거에도 이제 뭐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부대 가서 일했지만은
특히 이제 운전병이라든지 뭐 이런 병사들도 뭐 훈련을 해서 컨디션이 안 좋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한다 그러면 뭐 운전을 뭐 못하게 하고 쉬게 만들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서 현재까지 이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어떤 심각하게 이 간부들이 병사들 눈치를 보고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이 국방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재산과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그 재산과 이런 어떤 삶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군대 보내는 아들을 믿고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잘 동요하고 그다음에 동참하고 혁신을 통해서 이뤄가는 이러한 어떤 부대 육성이 빨리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자, 세계화 시대의 어떤 국방 추세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국방은 다른 국가들과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자, 북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자, 우리의 한국군, 이 한국군은 어떻게 됩니까? 자, 북한만을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주변 강대국들 이런 것들과 협력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국방력을 갖춤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지역적으로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홀로 국방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는 못하겠지만은 뭐 자주 국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주변의 어떤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일본도 보세요.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여기는 주변 국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제는 생존 번영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주 안보 협력이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방정책 차원의 국방개혁이다. 국방개혁 수준은 그럼 어떤 수준을 통해서 이루느냐? 자, 국방정책 차원에서, 군사전력 차원에서, 그 다음에 작전술 및 작전 차원에서 이제는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방의 어떤 개혁 수준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자, 국방정책 차원의 어떤 국방개혁인데, 자, 국방개혁의 네 가지 분야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효율화, 두 번째는 전문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화, 그 다음에 민주화,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 국방개혁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자, 저비용, 고효율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적은 인원과 이 비용으로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만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효율화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정부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이제 이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전문화입니다. 자, 국방의 전문화는 뭐냐면 자, 모든 국방 인력을 전문화하는 거다. 뭐냐면 자, 국방부를 전문 정책 집단으로 전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방 인력을 어떤 면에서는 전문화시키는 것. 사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쉬우면 쉽다고 할 거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아무런 이제 징병제에서 이제 모병제로 가고 이제 전문화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문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인데 자, 정보 지식 사회에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 국방 분야를 정보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화는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현재 이제 전쟁에 대한 워게임도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모든 무기 체제가 이제 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제 정보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정보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는 자, 참여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이제 국방을 민주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참여 정부화에서 모든 국민들을 국방에 대한 어떤 민주화, 그다음에 공개, 투명화, 신뢰,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이 네 가지가 어떤 국방개혁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국방개혁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필요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국방개혁의 네 가지 이제 어떤 분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의 네 가지 어떤 분야는 뭐냐?
자, 국방개혁 차원의 이 개혁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방 살펴봤지만, 자, 저비용 고율화 달성과 같은 이 효율화라 했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고 전문화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면, 자, 첫 번째 이제 국방에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는 거죠. 네 가지는. 자, 국방의 효율화입니다. 자, 국방의 효율화는, 자, 국방부의 어떤 슬림화, 그다음에 국방부의 어떤 군의 크기를 줄이는 문제,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그 적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어떤 면에서는 큰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비용 절감, 어떤 인력의 감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절감은 특별히 이제 인력 감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국방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그 슬럼화, 그다음에 효율화,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국방의 전문화입니다. 국방의 전문화. 그래서 자,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해당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떤 이 북한 위협에 대한 이 분석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자, 이 한반도의 어떤 군사력은 이 균형 분석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북한 군사에 대한 어떤 이 전문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발달된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어떤 전쟁 이 모델을 구축해서 과학적인 위협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전쟁은 실제 상황에 가깝게 예측할 수 있는 이 모델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는 전문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북한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깜깜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과학과 기술화를 통해서 이런 정보화를 통해서 이런 어떤 위협에 대응하는 분석과 과학적인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어떤 것들을 전문화를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민주화는, 자, 국방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자, 국방부의 어떤 문민 통제 기능,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국방의 민주화가 국방의 어떤 우민화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 타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민중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정치로 전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에 대해서, 자, 국방의 우민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민주화의 어떤 요구와 참여를 분별력 있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방의 민주화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국방의 정보화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국방개혁을 완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방의 정보화. 그래서 국방의 어떤 눈과 귀와 두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정보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화되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보화 시대, 이런 새로운 어떤 전쟁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이제는 요구할 수준, 이런 것들로 이제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아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국방의 정보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 국방을 어떤 통합해서 지식하고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정보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의 체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 현대 무기화에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C3, ISAR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자, 복합 어떤 정밀 타격 체계, 그다음에 C4I, 이거는 보면은 뭐냐면 지휘 통신, 뭐 정보, 컴퓨터, 감시, 정찰,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장 상황에서 육해공군이 이런 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적의 이런 어떤 그 전술 운영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정보 기술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국방 차원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뤄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합참 차원의 어떤 개혁인데, 자, 합참 차원의 개혁은 자, 합동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어떤 합동군제 하에서 이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은 뭐냐? 이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은, 자, 이 합동성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총체적인 이런 전투력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육군이라든지 해군, 공군 이런 어떤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발전시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합동성은.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통체적인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극대화. 그래서 이 통합 발전시키는 것. 이런 거,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합창의장의 권한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기에서는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개혁 200, 이제 2020에서 이 합창의장의 권한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합창의장의 어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을 의무화했고 합창의장의 어떤 인사권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그런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합창의장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인사청문회나 정확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이러한 개혁 차원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전 차원의 개혁입니다. 이 작전 차원의 개혁은 자, 어떤 것이냐면 현존 무기 체계로 이런 새로운 작전 시도가 가능한지를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해마다 살 수 없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뭐 돈만 많다 그러면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무기를 계속적으로 해마다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현존 무기 체계로 이런 새로운 어떤 면에서 보면 작전 시도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현존 무기 체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제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평가를 거치고 난 뒤에 꼭 필요한 이러한 무기를 우리가 이제 도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신무기를 도입했을 때 이러한 신작전 개념을 더 확충하고 어떤 조직도 그렇게 바꿔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지 않고 이런 새로운 무기만 도입한다고 해서 이루어져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군의 어떤 이런 체계도 바뀌어가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떤 국방계획에 따르는 전략적 이슈의 어떤 접근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개혁 주도 세력입니다. 자, 개혁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는 거죠. 응? 외부 세력이 할 것이냐, 내부가 할 것이냐, 그리고 위에서 할 것이냐, 위에서부터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개혁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혁이 뭐 대통령이나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휘관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뭐냐면 자, 군의 어떤 조직 내에서 이 개혁에 공감하는 주도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착수하기 전에 이런 튼튼한 주도 세력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혁 진행 중에도 누가 이 개혁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인지 그리고 그 주도 세력이 개혁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계속적인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혁 아이디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개혁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구할 것이냐, 용역을 줄 것이냐, 외부에 구할 것이냐, 아니면 내부에 구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를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개혁 아이디어는 자, 좋은 아이디어, 이 참신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공짜로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야 그거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디어가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려면 우리가 비용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부에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이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개혁의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하고 서로가 어떤 체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혁 주도 부서의 설치다. 자, 각 어떤 뭐 부서라든지 각 군이라든지 각 행정부서라든지 이 개혁을 주도하는 담당하는 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 단위로 할 것이냐, 그
그 다음에 과단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개혁인연을 둘 것인가,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설적인 기구를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주도 부서 없이 그냥 모든 개혁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제 해당 부서에 넘겨서 처리하라고 하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주도 부서의 어떤 설치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부도하고 힘을 실어줘야 그것이 이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전파적으로 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 개혁에 대한 어떤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혁, 그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대형 어떤 국제사업, 이런 것들에 어떤 국민들과 또한 시민사회, 주민들의 어떤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떤 미리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부처라든지 정부 전체가 이 개혁에 대한 한 몫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개혁의 속도입니다. 자, 이 짧은 순간에 어떤 급격하게 개혁을 할 것인가, 혹은 점진적으로 장시간을 거쳐서 개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개혁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냐,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 개혁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개혁의 속도, 어떤 속도는 중요한 어떤 고려한 사항이 실적으로는 고려할 사항이라고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개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개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들을 포함시키고, 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시스템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개혁의 속도가 어떤 개혁의 대상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닥달하고 빨리 해, 뭐 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제는 그런 오판랜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 쌍판랜드 군대도 아니고 이제는 그런 체제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체계적인 이런 어떤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같이 정립돼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정리와 재배치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를 국방개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받고 이런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어떤 재교육과 재배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개혁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의 어떤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개혁을 하다 보면 필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짧은 시간 내에 개혁이 이루어지면 뭐 모르겠지만,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 금방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 개혁은 신중하게 결심하고 개혁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혁을 통해서 또 도중에 이 개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영양소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혁의 결과를 점검하고, 점검을 어떤 게 언제 할 것이냐, 분기할 것이냐, 뭐 반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어떤 개혁에 대한 어떤 책임자가 몇 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 정문에 어떤 그런 브리핑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에 따른 전반적인 어떤 이슈와 접근 방법은 개혁 주도 세력에서부터 개혁 필요증의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국방개혁의 성공 요소는 뭐냐? 금방 얘기 다 했던 거죠. 자,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이란 개혁을 이끌어갈 주도 세력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는 아이디어의 어떤 조달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혁 주도 부서의 어떤 설치, 개혁 주도 세력의 어떤 인사관리가 있어야 되고, 재배치가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요. 개혁에 대한 어떤 정치적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고, 이 개혁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인사정리와 재배치, 그 다음에 개혁 필요증에 관련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국방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13장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전략적 방향을 통해서 이제
이번 학기 1학기의 강의는 오늘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 어떤 급작스럽게 이런 어떤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뭐 또 단점만 있던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의 어떤 중심에 서서 지속적으로 이 변화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제 6월 14일까지 모든 강의는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도 같이 여기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말고사 제출해야 되고요. 이제 강의도 종료해야 되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스크린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번 강의 듣질 않았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강의 듣고 또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함께 했던 이런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2학기 때 동안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무더위가 이제 또 올 겁니다. 장마가 오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학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